국내의 분께서 만드셔가지고 정말 글로벌한 기업이 됐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계의 삼성전자 같거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유튜브나 다른 곳에 이제 댓글로 질문 남겨주셨던 내용들을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리서님? 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넘어가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모든 걸 다 아시는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질문을 하셨습니다. 셀로가 리플에 비해서 장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애초에 이제 셀로가 리플하고 비교할 만한 토큰이긴 한가요? 스테이블이 아니지 않나? 일단 둘 다 스테이블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셀로가 스테이블을 관리하는 애는 맞잖아요. 셀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죠. 네, 근데 리플은 담보고. 그렇지 않잖아요. 리플은 이제 은행들 간에 이제 송금을 하기 위한 그런 토큰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에서 사용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토큰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셀로는 이제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고 리플은 이제 약간 비트코인처럼 그냥 가치의 송신, 수신용을 위한 그런 토큰에 저는 더 방점이 있다고 보고요. 카테고리는 다른데 제 최근에 좀 리플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넣자라는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플레어 프로젝트여서 네. 이 플레어가 나왔을 때 리플이 진짜로 그러면 이더리움처럼 DApp들이 리플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면은 플레어를 통해서 그럼 좀 얘기가 달라질 수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셀로랑 이제 플랫폼끼리의 그런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재혁님 질문입니다. 셀로가 커지면 루나나 니어한테는 위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면 될까요? 앞선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죠. 이제 셀로랑 루나 혹은 니어랑 이제 비교해달라고 하는 건데, 루나랑은 비교가 돼서 저희가 저번에 얘기를 같이 했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근데 니어하고는 또 비교나 그런 경쟁 상대로서 비교가 될까요? 셀로랑 니어? 이게 위협이 된다고 보는 뷰도 있고, 네. 이건 근데 이제 많은 크립토 쪽의 사람들은 네. 서로 함께 지금은 너무 초기다 보니까 함께 시장을 같이 키우는 잘 되자.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상 국가들이 같이 남아 있을 거다. 그 가상 국가라면 이제 스마트 계약 플랫폼들이고 각각이 서로가 어떠한 점에 엣지가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 커뮤니티가 이제 존속하게 돼 버려서 저희가 마치 아무리 사람들이 기축통화로 달러를 써더라도 전 세계에서 원화가 사라지지 않고 엔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구글이 있어도 애플도 있는 것처럼 생태계가 이 생태계들은 각각의 생태계들이 살아남을 거다. 근데 처음에 이 시장을 키울 때 셀로나 니어가 같이 이제 커지면 서로에게 그게 좀 도움이 된다.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는 뭐 하나가 되게 막 잘 되고 있다 하면은 다른 것도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네요. 뭐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잘 되니까 우리 무조건 안 될 거라는 뷰보다는 지금 당장은 물론 후자의 기능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아직은 이 카테고리 자체가 전체가 커져버리는 네.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다 같이 잘 되자는 주의가 좀 크다. 네, 지금은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이드체인, 인터체인 플라즈마가 다 다른 거라고 하고 어떤 분은 사이드체인에 인터체인과 레이어 2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게 맞고 각각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사이드체인, 인터체인, 플라즈마 뭐 이런 개념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댓글로 이건 달았던 것 같아요. 네, 달아주셨었어요. 네, 달았던 것 같은데 일단 인터체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제를 잡아서 했었어요. 사이드체인도 그거 관련해서 거의 비슷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거라기보다는 인터체인은 이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이어주는 체인이 저는 이제 인터체인이라 했고 대표적인 게 코스모스, 뭐 폴카닷, 네. 뭐 아발란체 같은 애들이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보통은 이런 인터체인들이 허브가 있으면 이제 존들이 붙어 있는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을 많이 쓴다. 그래서 허브를 통해서 이제 신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위임받는 그런 형태다. 결국에는 이 체인들 상에서는 각자 이제 왜 이제 서로가 뭔가 교류되기 어렵냐 했을 때 각자 쓰게 되는 그 공통된 규칙이 없다. 그렇죠. 규칙이 없으면 이 장부를 어떻게 신뢰하느냐인데
이제 허브가 이제 어느 정도 공통된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허브의 신뢰를 믿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사이드 그러니까 그게 인터체인의 인터체인이고 개념이었고, 네. 사이드 체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있어서 너무 방대한 데이터가 와서 이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일단 체인 하나를 빼서 이 데이터의 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다른 체인에서 뭔가 먼저 거래가 일어나게 하고 그럼 여기는 새로운 체인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더 빨리 처리될 거 좀 아니에요. 보조적 역할이다 네. 결국. 그리고 그 데이터 처리한 내역을 본 체인으로 보내는 게 네. 사이드 체인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선. 네. 그리고 플라즈마는요? 플라즈마는 저도 좀 기술적이어서 정확히 틀릴 수도 있어요. 네. 틀릴 수 있는데 플라즈마는 이더리움의 체인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더리움의 신뢰성을 사용하면서 이제 확장성 문제를 어느 정도 좀 도입한 방식이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을 때 저번에 한번 보았었는데 머클트리라는 이제 기능을 좀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정말 그 연결되어 있는 차일드 체인을 쓸 수 있고 이 차일드 체인이 결국 이제 분산 장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분산 장부가 있는데 이제 쪼개져 나와 있는 분산 장부인데 네. 얘도 이더리움의 허락을 받아야만 데이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과 같은 신뢰의 기준을 갖고 있으나 결국 얘도 데이터 처리 문제를 더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라는 거 기술적으로는 저는 거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말이 그렇지 뭐 일단 호환성을 위해서 생긴 개념이고 기술적으로 구현하다 보니까 그 플라즈마, 인터체인, 뭐 사이드체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투자할 때 이렇게 깊게 알아야 되나? 뭐 일단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휘민님 질문입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맞다면 셀로는 기존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점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질문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없다. 이게 맞냐? 있지 않을까요? 성공이라. 성공 잘 모르겠지만 뭐 루나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T 네. 잘 쓰잖아요. 네. 테라 뭐 시총 제가 이거 한 4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성장했고 테라 생태계가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의 분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정말 글로벌한 기업이 됐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계의 삼성전자 같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이 테라 생태계 좋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테라를 쓰는 굉장히 잘 쓰고 있죠. 루나를 담보로 UST를 찍어낼 수 있는 UST는 1달러에 팩인된 스테이블 코인이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코인이 있다. 그리고 셀로가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점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영상 나간 게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나랑 차이점을 그냥 바로 들리면 네. 루나는 UST 하나인데 이제 셀로는 유로화 패킹된 CUR이 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네. 또 달러화 패킹된 건 CUSD가 있죠. 있다. 그리고 아마 또 상행에서 나오지 않을까. 뭐 KRW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원화의 팩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잘 쓰일 수 있게. 근데 일단은 아마 제 생각에 엔화나 위안화부터 나오겠죠. 위안화, 엔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확장성이 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준형님 질문입니다. 유동성 풀 공급자 입장에서 비영구적 손실을 염두에 두는 투자 전략이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질문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좀 해설을 해보면은 유동성 풀을 공급한다는 거는 이제 그 덱스에 그 유동성이 필요하니까 거래를 하려면은 거기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서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하나의 투자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이자를 받는. 근데 비영구적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뭘까요? 뭐죠? 비영구적 손실을 염두에 두니까 비영구적 손실을 해칭을 해서 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준영님이. 네. 주변에서는 이런 분도 계세요. 이제 하나는 이제 변동하는 이제 가치를 가진 토큰, 뭐 예를 들어 유니 토큰이라든지 셀로라든지. 다른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페어 이렇게 해서 가치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 그렇게 반반을 그렇게 넣습니다. 네. 그러면 얘만 변동하잖아요. 보통 보면 얘를 해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이제 뭐 예를 들어 유니를 넣었다. 유니에 숏을 걸어두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그럼 떨어져도 숏으로 벌 수 있으니까. 네. 떨어져도 숏으로 벌 수 있으니까 해칭을 해놓고 또 만약 오르면 숏에선 손해를 좀 봤지만 계속 얘가 어쨌든 벌고 일들을 있으니까 버니까 그게 더 크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숏을 잡게 해서 그거를 이제 해칭을 하는
투자 방식도 어떤 거래 수수료를 좀 버리더라도 그걸 통해서 가격에 대한 방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파밍을 넣은 파밍을 거니까 해서 그거로 파밍, 한 그 많은 이자가 있다면 나는 특약 이자를 많이 먹겠다. 네.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다. 뭐 귀찮겠지만 나름 방법이 괜찮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욱스님 질문입니다. 이더리움이나 다른 중앙화 코인들은 개발팀이 따로 있어서 꾸준히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딱히 팀이 있다고 알고 있지 않은데 계속 어떻게 알고리즘 같은 거나 네트워크 같은 것이 꾸준히 업데이트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저 비트코인은 뭐 만든 사람도 정확하게 막 익명적으로 나와 있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네. 그게 뭐 초기에 나왔기 때문에 잘 세팅이 안 돼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장 최근에 또 다오를 촬영을 했잖아요. 네. 홀리크립토라는 또 리서치 플랫폼에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라고 있습니다. 그 역사 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어떠한 주체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개발이 돼야 하는가를 좀 1970년대부터 그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암호화의 역사, 비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은 그냥 갑자기 1년, 2년 누군가의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수십 년간의 암호화의 아버지들에 의해서 연구가 이미 되었던 기술이었고 그걸 총망라에 잘 시킨 게 이제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그 익명의 사나이가 네. 만든 거죠. 그래서 필명의 사나이라 해야 될까? 아무튼 그거 한번 역사를 읽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 다음 편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암호화폐가 어떻게 이제 부흥하게 됐는지에 대해 얘기는 잠깐 다뤘지만은 정말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정말로 그 시장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링크를 달아둘게요. 홀리크립토라는 곳에서 글을 읽으시면은 좋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